선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영훈 학생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요즘 라디오가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저 팟캐스트라고 오. 듣는데 예, 네네네. 동네 형님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전민기 팀장님이 하는데 근데 네네. 했는데. 전민기 팀장님이 근데 여기서는 네. 빅데이터 전문가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좀 바보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뭐 컨셉이고요.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훨씬 더 잘 어울리시던데. 그게 이제 저한테도 잘 맞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화학 기업 SK그룹입니다. 네. 1939년 성경 직물로 시작해 섬유화 화학 통신기업으로 성장해 1997년 지금의 SK로 성장했습니다. 아, 이 SK가 드디어 알았지만 선경이군요. 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에너지 화학은 물론 정보통신, 반도체, 건설, 금융, 해운까지 2016년 말 기준 29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최근 반도체 소재 회사인 OCI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반도체 소재 역량을 확보하고 의약품 전문 위탁 생산 기업인 SK 바이오텍의 지분도 인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재계 순위 3위인 SK는 전 직원이 서로를 매니저님이라고 불러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는 기업입니다. 네. 저는 오늘에서야 그 SK가 선경이라는 것, 네, 이게 저에게는 직물 회사로 시작을 그러게요. 했어요. 너무 큰 발견인 것 같은데 일단 SK에 대한 이미지 한번 어떤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영훈 학생 어때요? SK 하면 또 야구팀이 아우, 유명하죠. 유명하죠. SK 와이번스. 와이번스. 여기 또 유명하죠, 유명하죠. 시구를 보미 아나운서님이 그때 했지 않아요? 네, 제가 했잖아요. 했었잖아요. SK에. 좋습니다. 일반 빅데이터 한번 그러게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SK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게 네, 있나요? 지난 1년간 85만 9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채용 시즌에는 역시 채용이라는 또 연관어가 많이 떴고요. 네. 그 중고차 시장 쪽에서 SK 엔카가 워낙 자리를 잡다 보니까 요즘엔 SK만 치면 엔카가 이제 관련 검색어 1위에 나올 정도로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KT T월드, 그다음에 SK텔레콤, SK 왓슨이라는 이런 연관어가 있는데 뭐예요? 사실 왓슨은 그 AI 브랜드 중에 에이브릴이라는 게 왓슨 기반으로 해서 SK가 만든 게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이닉스 도시바. 이번에 하이닉스가 미국과 합자해서 이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했거든요. 이거에 관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쌤? 이번에 SK 같은 경우도 채용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SK 1등 계열사는 이노베이션이고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인데 상반기 공차가 있었고 하반기 공차 사이에 수시 전형을 또 했었는데 또 하반기 공차가 또 열렸어요. 그래서 세 자릿수로 또 SK 하이닉스가 공차가 이번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그렇게 홍보 활동을, 채용 홍보를 과감하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홍보 활동들도 이번에 하반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인턴 위주로만 채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차가 또 열렸고요. 네. 건설 준비했던 친구들이 도전할 만한 SK건설 그리고 또 SK해운도 공차가 열렸고요. 또 에너지 쪽에 SKENS 그리고 SK가스 그리고 SK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은 SKCNC도 많이 기다려왔었거든요. 또 문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SK브로드밴드 그다음에 SK가 바이오 쪽에도 요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텍
SK 실트로는 이제 LG 쪽에서 M&A를 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좀 수직 계열화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결국 두 가지. 첫 번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화학 쪽인데 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모든 이 긍정적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공채 규모도 많을 것 같고요. 예전엔 뭐 SK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문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볼 건데요. 이번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제가 이번 채용 상담회를 갔었는데 네. 마침 그때가 그 성균관대 그 축제랑 겹쳤어요. 축제인데도 취준생들은 축제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거 보니까 좀 힘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SK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예 제가 포커스 잘못 잡고 있는 건지. 아니, 저분 누구시죠? 지금 상담을 직접 받고 있어요. 채용 상담에서. 네. 나와서 말 취준생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회사에 어떻게 어떤 질문이 들었나요? 제가 보완해야 될 점 뭔지 왔는데 저도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외모상으로는 상담 쉬운 분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리크루팅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SK그룹에서 채용 상담회를 왔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이 상담을 받아보니까 진짜 우리 취준생들이 얼마나 준비하는데 고생하는지 힘든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할것 오늘 같더라고요. SK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근데 이거 상담 받았으니까 선물 주시는 거죠? 기념품 주거든요. 아, 속셈이 있었네요. 저기 괜찮더라고요. 6,500도 주고. 점 드림 달성. 세트를. 이 많은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진짜 채용 설명회처럼 할 줄 알았더니 이게 1대1로 면접을 도와주시는군요. 설명에 따로 있고 상담회가 또 따로 있고. 여기는 상담 파트. 네. 네. 인터내셔널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SK가 석유 회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랑 M&A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되게 그 어학적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강점이 영어랑 프랑스어라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원하는 직무 분야 거기서 프랑스어가 좀 유리할까요? 어떻게 봐요? 뭐 프랑스어 자체가 유리하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제가 외국어 습득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어필을 해서 뭐 자신감 있어요. 네. 언어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빨리 배운대요. 네. 그래서 중국어도 배울 계획이라고. 좀 오랫동안 원하셨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알게 된 건가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뭐 네. 취업을 탐색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면서 SK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어서 되게 호기심이 많은 기업이었어요. 야, 자기소개서 또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좀 걱정되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그런 방향을 오히려 되게 환영하고 있는 게 또 부러지네요. 진취적인 학생이네요. 네네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저의 여러 가지 면을 봐주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전 좋게 생각합니다. 2년 이내에 여기 패널로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인사말을 좀 프랑스어로 좀. Bonjour. 이분은 불어 Belgia. 네, 불문과라서. Je suis très intéressant de SK. Et,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굉장히 편집.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네, 봉주랑 테이크가 몇 자기 이름까지 번이시길래. 했어요. 그룹의 그 입사 과정들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면접이 좀 면접이. 자, 제가 SK 그 그룹에 대해서 좀 봤는데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면접관이 나를 신랄하게 비판해 보아라. 면접관이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시니까 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실제로 안 이러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 이제는 학교에서 고학번이 됐어요. 마침 근데 또 축제 이제 하잖아요. 어때요? 그 축제 즐길 계획이에요? 마음의 압박이 강해서. 채용 처리고 하니까. 축제를 즐기지 못하겠죠. 즐기기가 네, 오늘 편하지가 축제 않죠. 이거 마지막일까요? 어때요 이번에?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축제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힘 납니까? 힘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어딥니까? 하나, 둘, 셋.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기업 어딥니까? 자, 내 핸드폰 통신사 어딥니까? 하나, 둘, 셋. SK의 강점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 문화가 유연하고 네. 아무래도 직원의 역량을 좀 더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SK의 개선할 점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자소서 문항과 어려운 인적성. 장소가 어렵다고 유명하더라고요. 분량도 많고. 실제로 SK가 어렵기로 유명해요.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질문도 되게 자세히 주잖아요. 예, 디테일하게. 이번, 뭐 하고 어떻게 이번. 해서. 분량이 나왔던 건데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아니요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로또 복권 당첨자가 부럽다. 하나, 둘, 셋. 네. 근데 이게 예가 유리할까요? 아니요가 유리할까요? 어때요? 머리로 생각한다면 아니오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얘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근데 정말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유리함을 떠나야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내 인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거 한번 붙어봤거든요. 그렇죠.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대로 해야 돼요. 원한다. 이런 이게 문장수도 엄청 자, 많잖아요. 그 둘이서 이제 같이 취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4학년이라서 취업 준비하고 있고 네. 오빠는 3학년이어서 아직은 조금 아직 필요하고. 자, 오늘 SK 채용 상담을 받고 나왔잖아요. 어땠어요, 상담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다. 채용 설명회가 시간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SK에서는 이걸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해요? 방송을 해주면 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만 들을 수도 있고 직접 질문을 했을 때 또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경우는. 채용 설명회에 가서 기업에 대한 이슈나 이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겠지만 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원자의 역량이랑 자소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채용 설명회에 큰 시간의 소금이 있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예, 우리 SK에 떠도는 한간의 소문, 예, 뭐가 있는지. SK 지원의 장학 퀴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카더라. 예, 과거 우리 장학 퀴즈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네. 이게 다들 끝난지 알고 계시는데, 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예, 방송사를 옮겨서 SK가 지금 단독으로 무려 45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그 장학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45년간 하고 있습니까? 그 SK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전대 선대회장 그 최종현 회장이 인재를 키우는 건 나무를 보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50년을 보지만 인재는 이제 100년을 내다보고 키운다. 그런 철학을 좀 갖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MBC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96년도에서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97년도에 이제 EBS에서 현재도 이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럼 SK 사실 여기도 그 좀 꿈의 기업인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계열사가 많죠.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기업만 좀 뽑아봤는데요. SK텔레콤이 1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SK이노베이션이 1억 100만 원, SK하이닉스가 9,615만 원, SK브로드밴드 8천만 원, SK건설 7,700, SK가스 7,700. 네,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평균인 거죠? 그렇죠, 평균이. 전체 대단하네요. 평균. 일단은 SK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선생님? 실제로 그 SK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지원 입사했던 제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저 서성한 전공은 재료 쪽이었고 학점이 좀 낮아요. 3점 초반 정도의 학점이었는데 이 친구는 저 근데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은 학점을 극복하고 나서 27 나이 하이닉스에 입사를 했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SK 케미칼 MR 쪽으로 이제 지원했던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저기 식품공학과 쪽으로 전공을 했고 학점은 3점 초반. 그리고 스피킹도 6급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과거에 좀 독특하게 1년 정도 이제 커피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텔레콤이다, 뭐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뭐 스펙 많이 본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공채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 형. 예,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SK그룹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국영기업, 샵 정부와 MMA입니다. 예, SK 하면 우리 최씨 일가의 재벌 논어가 있는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가게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국과 일본이 합작해 설립했고, 뒤엔 그 국가가 관리하다가 창업자인 고 최종건 회장이 인수를 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거의 정부 기업,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아, 전격. 네. SK의 성장사 좀 더 알아볼까요? 네, SK그룹은 1939년에 조선의 선만주단과 일본의 경도직물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죠. 선경직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73년 1월에 선경 개발을 세웠고요. 3월에는 이제 선경 개발이 워커힐 호텔을 인수하면서 호텔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7월에는 선경 석유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80년 들어서서 선경이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밝힌 대한석유공사, 당시 이제 유공이었는데 여기 주식 50%를 인수하면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1985년 12월에 유공가스를 직접 또 설립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1994년인데 정부가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를 추진했거든요. 이때 선경그룹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습니다. 1997년 3월에 이 한국이동통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해 10월에 이제 유공이 SK로 각각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를 전후로 해서 선경이 들어갔던 이름을 다 SK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했고요. 2007년에 이제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2012년 2월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고 3월에 SK 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K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SK 성장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있는지 아니면 뭐 정부가 M&A를 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SK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네요. 가끔가다 있긴 하죠. 그러니까 SK는 전체적으로 그런 M&A를 잘 아주 좀 성공적으로 끌어간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 당시 이제 경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누가 가져가냐 말들이 많았고 효성이라는 그룹도 이제 당시에 하이닉스 M&A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됐고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정말 큰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 도시바에도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M&A의 중요성을 기업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반도체, 샵 무전기입니다. 최근 우리 SK그룹의 신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를 인수해 삼성을 이을 우리 반도체 기업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특이하게 무전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무전기? 예, 과거에 돌아가나 싶지만 이게 또 새로운 시장으로 크게 또 열리고 있답니다. 이건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디 쓸 건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SK그룹의 그 신사업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도시바 반도체 자회사를 인수했는데 SK 혼자서 인수한 건 아니고요. 한미일 합작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매매까지는 뭐 반도체 기술력 확보 같은 많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하긴 이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미국 회사들이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애플과 델, 시게이트, 호야 등이 추가로 합류해서 이해관계가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결론은 실제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인수 조건이 이번 매매에 좀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무전기죠. 그 무전기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무전기가 사용되는 곳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약 수사국이라든지 경찰, 그리고 호텔 직원들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토크라고 하는 LTE 무전기인데 이 충격에도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무전기가 지금 생산이 된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만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LTE 무전 시장에 어떻게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라는 방침으로 새로운 무전기 토크를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이 SK 신산업 진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국부산업이 지금 반도체인데요. 이 D램 시장은 대한민국이 거의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45%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한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사를 합치면 한 72% 정도 되니까 이 D램이라는 건 거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낸드 플래시드 메모리인데 여기도 강자는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전자 점유율이 이쪽에서 한 38% 정도 되고 2등이 이제 도시바거든요. 도시바 점유율이 약 한 16%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여기가 좀 약해요. 하이닉스가 여기 점유율이 약 한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낸드 플래시드 메모리라는 걸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회사가 도시바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 1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 기업한테 뺏긴다 이게 싫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양사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낸드 시장에서의 전략을 구축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어떤 정도의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반도체는 이 전후 공정의 산업이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관심이 없던 문과 학생들도 방송 보고 또 따로 신문 기사들도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내 인적성 시험 중에서 SKCT가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적성 시험에서 거의 반 정도밖에 못 풀어도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성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푸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하나라도 신중하게 푸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냥 놔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유치해서 푸는 게 낫는 건지. 제 개인적인 경험은 다 못 풀었거든요. 근데도 합격은 했었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그다음에 이게 적성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수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SK 같은 경우는 이번 수시 채용에서는 역사가 안 나왔는데 역사가 좀 따라붙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부분을 R&D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이루어져요. 이쪽이 이제 한 덩어리고, 인성 파트는 이제 이런 적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보는 파트예요. 기업들마다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파트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양이나 언어 독해의 그 수준도 좀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공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삼성도 이제 그 시험장에 가면 계속 방송에 나와요. 찍지 말라고요. SK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CJ도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찍지 말라는 건 이런 거죠. 틀리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보기를 봤는데 뭐 3번인 것 같다 그런 건 마킹을 하시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접근 자체를 못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마킹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 놔두셔야 됩니다. 근데 회사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데 뭐 문제를 봤는데 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풀었다 그럼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준비를 좀 이제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GSAT이라든가 HMAT를 흠액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 그 시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적성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과생은 이과생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제 SK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문과생으로서 전문성을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지 어떤 사항을 쓰면 이제 좀 더 본인이 가치가 드러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과생 같은 경우는 SK와 하이닉스나 이노베이션 같은 걸 지원할 때 자소서에서 전문성을 어필해라 그러면은 뭐 할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과생이 취업이 안 되죠. 뽑을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렇군요. 문과생들이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할 텐데 엄연한 사실이에요. 문과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우선 기축이에요. 어학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인 파트가 재무회계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이공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나의 전문성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SK 항목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러냐? SK 항목은 도전을 쓰라고 하고요. 창의를 쓰라고 하고요. 협업을 쓰라고 하고 직무 관련된 지식을 쓰라고 해요. 뭐 기업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 이야기를 쓸 공간 아예 없애놨죠. 그런 얘기 듣기 싫기 때문에 빼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런 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익혀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자소서 에피소드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나마 좀 직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외 질문 하나 더. 글쎄요, 네. 그 매번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우리가 하잖아요. 할 때마다 홍기찬 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정보들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 이 정도까지 알고 들어가야 되나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신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저기 뭐 그런 거 SNS 같은 거 다 집어치우시고 신문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영. 네, 우리 또 이영훈 씨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 수평적 사내 문화를 많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평적 사내 문화와 우리 수직적 사내 문화 중 본인이 어떤 게 더 맞다고 봅니까? 저는 수직적 사내 문화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는 수직적 사내 문화에서 수평적인 분위기를 좀 뿜어낼 수 있게 하는 통통 튀는 매력이나 어떤 그 높은 사람에게 좀 재치 있게 말을 하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대하는 그런 스킬들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드는데 그럼에서 저만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직적 문화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훈은 어떤 사람입니까? 짧게 해주세요. 짧게. 좀 지겨웠습니까? 외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좋아해서 뭐 소통하고 조직에서 좀 유하게 융화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길이 괜찮습니까? 길이 어떠셨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죠. 그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할 만한 경험과 연륜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책임을 질 만큼의 의사결정을 못하죠.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소리는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어깨에 жил머지는 거거든요. 아까 전 영훈 학생 그 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부분에 수평적인 부분을 추가시킨다는 개념이 많은 기업, 현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아주 이렇게 중차대한 의사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개진해야지 또 조직은 또 새롭게 흘러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차대한 문제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열린 환경도 필요하죠. 아까 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약간의 좀 강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이 진행되다 보면 초반에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인성적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꼭 뭘 하나 만들어놔요. 면접장 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양상국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시골 사람이야. 그래서 뭐 나는 뭐 친근해. 이거 적어놔서 그거 좋은데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로 시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나 시골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연습인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좀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SK 그룹이 그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문과생 입장에서 SK는 좀 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또 강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SK가 자소서 분량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항목까지 열어놔서 재학생들 중에 많이 쓴 친구들 막 7,000자, 8,000자까지 썼단 말이에요. 문과 학생들이. 그런데 SK는 원래 이공계를 많이 뽑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런 떨어짐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이. 그 떨어짐의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떨어지면 마음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정리했던 이력이 비록 SK는 써먹을 만한 콘텐츠가 아니지만 또 나를 받아줄 또 다른 기업에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소서에 하나하나 너무 많이 상처를 받지 말고 그래 내가 비록 떨어졌어. 그런데 요건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글로 표현하고 면접장에서 어떻게 다가가야겠다. 인적성에서 오늘 내가 떨어졌지만 이런 SK의 어려운 인적성을 한번 내가 풀어봤으니까 다른 기업은 좀 만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모두 전환하세요.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취업 시즌이 지옥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밝은 기운으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준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한테 가장 우려를 혹은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블라인드 채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취업준비생들을 직접 만나보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
때로는 뭐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준비할 때 내가 이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스펙보다는 해당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NCS는 탈스펙은 블라인드 채용. 제가 그렇게 다 이꼴 표시를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스펙에 그 중심을 두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무, 그러니까 특히 직무 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와 관련돼서 직무 능력 중심을 보고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고, NCS라는 건 작년까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NCS와 블라인드 채용은 같은 것이다. NCS가 없어지고 새로운 거로 뭐 교체가 됐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기업에서 채용 담당을 해봤는데 특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여기에 채용 담당자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보통 100대 1 정도 하죠. 그러면 1000명을 뽑는 기업이다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만 명을 1차에 약 9만 명에서 9만 5천 명 정도를 일거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과정이죠. 1차에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 사람들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한 이 과정이 5일 정도밖에 주어지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5일 안에 9만 명 정도를 어떻게 정리할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고민을 해왔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게다가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점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몇 등이라 떨어졌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하고 수긍을 해야 될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게 뭐였냐면 스펙이었습니다. 스펙은 점수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뭐 학교, 학점 다 이런 거 점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차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1차에 정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필기를 보게 하고 또 필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면접을 보는 형식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 스펙을 보고 대거 탈락시키는 이 서류 전형 과정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걸 5가지를 제가 정리해왔거든요. 이 5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묻는 거, 특히 여기 보면 입사 지원서에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기재하는欄이 없어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안 써도 되는가? 근데 이거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의 지원서를 보면 정말 아주 간단한 개인정보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이런 게 뭐냐면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기재를 못하게 하고요. 지원자의 소신과 생각, 의지를 보고 선발한다. 좀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건 상당히 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면접에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면접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적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스펙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재를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사진도 안 붙여도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만든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취업준비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어떤 친구는 스펙이 딸리는데 외모가 좋아서 합격했다. 혹은 어떤 친구는
스펙이 너무 좋은데 외모가 안 좋아서 탈락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오해죠. 제가 얼마 전에 성형외과 그 상당 실장님을 한번 뵀는데요. 어떤 삼성을 지원하는 그 취업준비생이 와서 삼성형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삼성형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 외모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외모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막아보고자,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걸 막아보고자 사진도 지금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블라인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필기시험과 면접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류 전형이 없어지면 공무원 시험처럼, 공무원 시험 혹시 서류 전형 있나요? 없죠. 공무원 시험처럼 이제 지원만 하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좀 비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다 필기를 보게 하려고 그러면 고사장 확보해야 되죠. 아마 전국적으로 막 학교 막 다 주말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 10만 장의 시험지 인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면접. 면접에서 뭘 보겠어요? 면접관들은 아예 스펙을 모르거든요, 지원자. 그럼 뭘 가지고 하겠어요?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젠 서류 전형 단계보다 면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그럼 이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번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사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현대차 그룹이나 SK그룹의 탤런트 전형이나 채용박람회에서 5분간 PR만 하고 합격하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전형,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을 보는 전형이 아니었죠. 이미 사기업들은 이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도 서류 전형 기준이 상당히 높았었죠. 어떤 공기업은 토익 900점 이상, 그 다음에 성적이 상위 10% 이내, 이런 걸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공기업이 2015년부터 NCS가 도입되면서 2015년에는 약 3,000명 정도, 작년에는 약 10,000명 정도를 블라인드 전형으로 실제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공기업이 1년에 약 2만 명 정도를 뽑죠.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8월부터는 아예 공기업은 전부 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공기업까지도 좀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도 전부 다 이걸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들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이런 걸 고민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이나 학점의 경우에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노력해서 좋은 스펙을 만든 취업준비생들에게 역차별 아니냐. 사실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보고 있어요. 댓글 달리고 뭐 이런 거, 신문기사가 나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이걸 보고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겁니다. 역차별. 특히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스펙이 취업하는데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스펙만 쌓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만 쌓았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스펙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몇 명을 보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그 차이지 뭐 역차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기를 통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고민을 반영을 해서 만든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 채용이 뭔지를 제대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기존에는 채용 절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쪽에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서류 전형이 있는데 저 옆에 뭐가 쓰여져 있죠? 6배수. 서류 전형을 통해서 6배수만 남겨놓는 거예요. 합격자의 6배수.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전력이 보통 1,300명을 뽑는데 1,000명이라고 놓을게요. 아까도 제가 했죠. 100대 1이다. 10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몇 명이 보죠? 6,000명. 공기업조차도 1차 서류 전형 때 94,000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뭐 토익, 한국사 자격증, 뭐 학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해가지고 다 탈락을 시켰는데 올해 어떻게 됐죠? 저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격자 확인 해놓고 배수 없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철도공사의 예를 든 건데 많은 공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 확인이라는 거 뭐냐면요. 5가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19세에서 60세 사이냐. 여기 다 해당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 왔느냐 혹은 면제냐. 세 번째는 공무원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공무원 되는데 다 문제 없으실걸요? 뭐 북한을 넘어갔다 오셨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입사가 가능하냐. 그럼 졸업 예정자는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에 1일 날 입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점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입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아직도 마지막 학기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가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되면 교수님들이 수업 들어오지 마. 학점 줄게. 취업해. 축하해.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게 다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면 기업마다 그 제시하고 있는 최소 스펙이 하나 정도는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토익 점수, 관광공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만 확인을 해서 있으면 통과 없으면 탈락. 뭐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곧 채용을 실시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아직도 서류 전형 때 한국사, 커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왜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도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필기시험 보는 인원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6배수 돼 있는 거 지금 약 15배수 이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 폭을 넓힌 거죠. 그 다음에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는 다 100배수 시험을 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에서 2배수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남는 거죠. 그럼 2,000명 중에 1,000명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치려고 그러면 스펙을 쌓았어야 했습니다. 기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공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서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하는 것조차 고민을 했어야 했어요. 특히 공기업은 필기시험 공부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쳐보자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대부분 다 필기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턴이 돼서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 가장 잘 반영된 채용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필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필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면접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기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 문제라도 못 풀면 탈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한 문제라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공기업 필기시험 특히 NCS 직업기 총력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필기시험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공기업 뭐 SRT 이런 데 필기를 보고 온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실시한 다음에 필기를 보게 했는데 어떤 학력 이상자들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면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이도를 좀 계속 낮추는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 비해서 난이도는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엔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라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필기를 준비하는데 무슨 얘기냐? 저희 꼰대들은 문제를 내놓고 그래도 많이 틀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난이도를 높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언어 유추 있죠? 뭐 주제 찾기 이런 거 풀게 하는 시간이 20초 요 정도 줍니다. 그리고 수리 문제 한 문제 푸는데 30초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알면서 틀린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못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셔서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뒤에 정답하고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하고 해설은 정석대로 풀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풀면 20초, 30초를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뇌를 모아서 우리 꼰대들이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요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20초, 30초 안에 풀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보니까 제가 지금 필기시험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니까 어떻게 했죠?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저 세 과목을 봤어요. 직무 능력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을 봤는데 작년까지는 ACS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10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과목을 다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예전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서 언어 수리 추리에 해당됩니다. 요것만 보는 기업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이 세 과목에다가 전공에 따라서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기술 정보 능력을 더 추가해서 본다든가 그럼 5과목이죠.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조직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과목에서 5과목 요 정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인성,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건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상황 판단 능력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정답 및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황 판단력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거를 판단을 묻는 건데 이거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계속해서 지금 치러지고 있죠. 상황 판단력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 직장에는 꼰대들이 있습니다. 꼰대 상사들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조직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항상 판단을 할 때는 회사 입장이나 상사 입장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력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탈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 판단력도 준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직업기초능력하고 직무수행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라는 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은 필기로 치루어지고 직무수행 능력은 면접으로 치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필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0과목은 이겁니다. 정부에서 정한 거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저게 뭐냐면 상사들이 내 밑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면 이 정도 능력은 다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기로 보고 면접에서 묻기도 하고 특히 자기소개서 항목이 대부분 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주로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에 가시면 직무수행 능력을 이제 평가받으시게 될 거예요. 직무수행 능력은 뭐 졸업유예나 휴학 같은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졸업유예나 휴학할 때 뭘 하죠? 근데 주로 지금까지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졸업유예나 휴학을 했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직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무 경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면접 질문이 직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만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취미가 뭐냐, 도전 정신을 발휘한 걸 해봐라, 뭐 이런 거 위주였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직무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인사팀에서 당신은 급여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요거 해보셨어요? 아니면 급여 담당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상황 면접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면 답변 못 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상황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의 스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저도 지금 공기업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슨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주로 추상적으로 쓴 거 있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합니다. 칭찬을 많이 들으셨다고? 누가 하셨어요? 이거 저기 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이렇게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성과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는 그 결과 뭐 설문지를 100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면접관들이 실제로 100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죠. 거짓말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묻습니다. 100장 하는데 며칠 걸렸냐, 몇 시간 걸렸냐 하루에, 그 다음에 어디서 했냐, 문항 개수는 몇 개였냐, 20개였는데 주관식은 몇 개였냐, 5개냐, 뭐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거짓말로 쓴 경우는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정말 진실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는 철저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다 탄론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로 쓰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에서는 절대로 스펙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저 스펙사항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스펙이 쓰고 싶어. 특히 나는 영어를 막 강조하고 싶어. 내가 700에서 950점으로 올렸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950점으로 올렸다 이렇게 쓰시면 감점 당합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좀 돌려서 현명하게. 제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외국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시사 이슈를 놓고 토론을 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설득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학교를 쓰면 안 되겠죠. 나는 어느 대학교. 근데 교묘하게 자기 학교가 있는 동네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로 학교 근처인 무슨 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동아리 중에 학교의 상징이 들어간 뭐 이런 동아리 있죠. 뭐 어떤 학교는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경험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이 되도록 직무 경험이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직무와 관련된 능력이 있는지를 뭘로 평가를 하냐? 3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저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태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직업기초능력 문제 유형을 얼른 보여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뭐냐면 교과서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보시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일반 자료실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유형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직무적성검사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예전에 수리 문제였죠. 그죠? 예전에 그 교재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준비하시던 분들도 공기업 준비하시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직무 상황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문제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묻거나 약간 응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직무 상황에 넣어서 이렇게 하죠. 당신은 지금 신입사원인데 플랜카드를 붙여야 돼. 그럴 때 꼭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문제. 상사가 지시를 내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계산시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NCS가 도입되면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직무 상황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약하실 거예요. 직무 상황 유형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도 이런 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만 1분만 정리를 한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은 시대의 대세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최소의 스펙만 쌓고 나서는 이제 직무 경험을 쌓아. 막 스펙 쌓려고 노력하지 말고. 두 번째, 필기 시험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그래서 스펙 쌓고 나서는 필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라. 근데 필기 시험 중에서도 이런 직무 상황 문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풀어라. 그리고 요령을 찾아서 시간을 줄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직무 상황을 묻는 면접에 대비해서 그 직무를 한번 직접 체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내용은 괜찮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